자, 시작을 하죠. 자, 이 세 번째 시간 유클리드 호재법을 들어갈 건데요. 그 전에 조금 전 시간에 약간 또 제가 또 필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네요. 여러분 강의 노트 6쪽을 보면 여기가 A, B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컴마가 빠졌어요. A와 B의 최소 공배수라는 뜻인데 컴마가 빠졌고요. 추가해 주시면 되고, 필기를 보시면 가끔가다 제가 실수한 부분이 나와요. 제가 많이 수정을 했지만 그래도 실수한 부분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보시면 항상 저한테 알려주세요. 뭐 완벽히 쓰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쓰다 보면 머릿속에 생각하고 손이 따로 가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절대 여러분 시험 볼 때 그래서는 안 되죠. 그건 절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해주시고요. 이제 유클리드 호재법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정수 A, B, Q, R에 대해서 A가 B, Q 더하기 R일 때, 꼭 이때는 나머지 요 R이 꼭 0 이상일 필요는 없어요. 자, 이런 형태가 된다면 A와 B의 최대 공약수는 B하고 R의 최대 공약수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클리드 호재법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계산이 들어가요. 근데 이 계산이 나중에 환에서도 그대로 할 계산이기 때문에 계산 과정을 여러분이 잘 익혀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긴 정수기 때문에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계산이에요. 여러분이 잘하는 계산을 나중에 복잡한 다항식환에서 우리가 쓸 거거든요. 그때도 쓸 수 있도록 연습을 잘 해두는 것이 우리 목적이에요. 자, 증명은 간단해요. 자, 세 개의 숫자 중에 두 개를 나누면 나머지 하나를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A와 B의 약수는, A와 B의 공약수는 A도 나누고 BQ도 나누죠. 뭐를 나눠야 돼요? R을 나눠야 돼요. 무슨 뜻인가요? A와 B의 공약수는 BR의 공약수이다. 맞죠? 또 BR의 공약수는 BQ도 나누고 R도 나누죠. 뭘 나눠야 돼요? A를 나눠야 돼요. BR의 공약수는 A와 B의 공약수이다. 무슨 뜻이 되버려요? A, B의 공약수의 집합하고 BR의 공약수의 집합이 똑같은 집합이에요. 집합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뭐도 똑같죠? 최대 공약수도 똑같다. 이게 우리 유클리드 호재법이에요. 자, 이게 아까 뺄셈으로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 자, 한 번씩 빼나갔던 것을 2단계를 한꺼번에 나가자라는 거죠. 자, 우리는 아까 뺄셈을 구할 때 57하고 36의 최대 공약수는 57 빼기 36과 36의 최대 공약수. 자, 36 빼기 21과 21의 최대 공약수. 이렇게 빼나갔거든요. 그래서 빼나가는 작업을 이렇게 많이 했던 것을 나눗셈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가자라는 것이에요. 이 작업의 장점이 뭐죠? 최대 공약수는 똑같아요. 근데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숫자들이 작아지죠. 작은 숫자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것이 편하니까, 자, 우리는 이 작업을 통해서 숫자를 줄여서 뭘 구하자? 최대 공약수를 구하자예요. 자, 그걸 빨리 하자가 바로 이걸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작업을 반복해 버리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냐면 이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이게 바로 유클리드 알고리즘, 유클리드 호재법이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자, 정수 A와 자연수 B에 대해서. 자, 꼭 여기도 자연수일 필요는 없어요. 정수가 되더라도 나중에 절대값 붙이면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A와 B의 A를 B로 나누면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어요. 나머지는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어요? 0과 B 사이에 있어요. 자, 이게 0이 돼버리면, 나머지가 0이 돼버리면 볼 필요도 없어요. 뭐가 최대 공약수죠? B가 최대 공약수예요. 그래서 자, 이제 나머지가 0이 될 때까지 쭉 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A와 B의 최대 공약수는 B하고 R1의 최대 공약수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돼요. 자, 나머지가 0이 아니라, R1이 0이 아니라면 B를 다시 뭘로 나눠요? R1으로 나눠요.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죠? 또다시 나머지가 0이 아니라면 B하고 R1의 최대 공약수는 R1과 R2의 최대 공약수이다. 이 두 개가 똑같은데 이거 똑같죠? 결국 A와 B의 최대 공약수는 R1과 R2의 최대 공약수이다.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해서 어디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나눠 떨어질 때까지. 자, 그러면 점점 작은 숫자들의 최대 공약수로 따라잡아서 나머지가 0이 되는 순간 Rn이 뭐가 돼버려요? 최대 공약수다. 이게 유클리드 호재법의 기본 기법이에요. 자,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잘 쓰고 있던 것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써먹을 것이냐가 중요해요. 이 자체를 여러분이 모르지는 않을 거라고요.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몫은 영향을 주지 않아요. 몰라도 돼요. A와 B의 최대 공약수는 B하고 Rn의 최대 공약수이다. 몫은 사라졌어요. 자, 몫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최대 공약수만 구한다면 불필요해요.
그런데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다른 게 목적일 때가 있어요. 다른 거 구할 때 최대 공약수를 잠시 구해서 이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몫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언제 몫이 필요하고 언제 몫이 필요 없는지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계산량이 달라져요. 몫이 필요 없을 때 몫을 다 적어간다는 얘기는 불필요한 계산이에요. 몫이 필요한데 몫은 모르고 나머지는 최대 공약수는 구했어요. 나중에 계산할 때 뭐가 필요해요? 몫을 다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 몫이 필요하고 언제 몫이 필요하지 않은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자, 우리 유클리드 호재법을 거꾸로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러면 언제 몫이 필요한지 알 수 있게 돼요. A와 B의 최대 공약수는 Rn이죠? 자, Rn은 무엇이에요? Rn은 이항하면 Rn이 빼기 Rn1 곱하기 Qn. 그래서 우리 Rn은 이것이 만들어져요. 그 위식 Rn-1은 여기 이거거든요. 이걸 집어넣어요. 그러면 식이 복잡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계속 반복해버리면 자, A와 B의 최대 공약수를 뭐하고 뭐의 1차 결합을 쓸 수 있게 되냐면 A와 B의 1차 결합으로 쓸 수 있게 돼요. 자, 아까 정리 1.1.11에서는 D가 A와 B의 최대 공약수이면 A, B의 1차 결합을 쓸 수 있다까지만 보였죠. 찾는 방법은 안 가르쳐줬어요. 찾는 방법이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유클리드 호재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D가 A, B의 최대 공약수일 때 그 D를 A와 B의 1차 결합으로 쓸 수 있는 X, Y를 구할 수 있다. 자,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때는 뭐가 필요하죠? 몫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언제 몫이 필요해요? A와 B의 최대 공약수 D를 A, B의 1차 결합으로 표시해야 될 때는 뭐를 알아야 돼요? 몫을 알아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을 때는 몫을 몰라도 돼요. 자, 그러면 언제 이걸 표시해야 되는지를 또 알아야 되겠죠. 나중에 문제를 풀다가 계속 이론을 보다가 이걸 알아야 될 때가 온다면 그때는 몫이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쭉 여러분이 그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 X, Y를 어떻게 찾는 것이에요? 유클리드 호재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때 찾는 것이고 이때 뭐가 필요하다? 우리 몫이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세요. 자, 예를 먼저 봅시다. 5560이라고 6499의 최대 공약수를 자, 이 두 개의 1차 결합을 표시하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자, 이제 계산은 여러분이 나중에 따라가 보세요. 지금 여기서 계산할 수 없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제 강의가 굉장히 길게 해서 느릴 것 같지만 굉장히 빠른 강의예요. 왜? 제가 필기를 안 하고 필기되어 있는 거 보여주면서 하는 강의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 1시간 강의가 여러분 학교 수업으로 온다면 거의 일주일 강의에 맞먹을 정도로 빠른 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셔야 되고 특히 인강을 수강하시는 분들은 잘 따라와 주시고 모르겠으면 꼭 카카오페이에 질문을 해 주셔야 돼요. 직강을 수강하시는 분들은 끝나고 바로바로 질문을 해 주시니까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인강을 수강하시는 분들은 잘 따라와 주시고 계산은 나중에 여러분 맞춰보세요. 자, 6499를 5561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938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두 개의 최대 공약수는 이 두 개의 최대 공약수이다 숫자가 줄었죠. 자,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자, 5561을 938로 나누면 몫이 오고 나머지가 871. 자, 계속 따라가 버리면 나누어 떨어질 때까지 갔으니까 자, 최대 공약수가 무엇이에요? 67이 최대 공약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이 과정에서는 몫이 불필요했어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우리 67을 무엇과 무엇의 1차 결합으로 쓰고 싶어요? 5561과 6499의 1차 결합으로 쓰고 싶어요. 자, 이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 67은 이항하면 되죠? 자, 사실은 여기서 가는 거예요. 67은 938 빼기 871. 맞죠? 그 다음에 871은 5561 빼기 5 곱하기 938. 정리해주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5506, 뭐죠? 938은 어디고? 938은 요거 집어넣어주고.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67은 5561 곱하기 마이너스 7 더하기 6499 곱하기 6. 유일하지 않다고 그랬죠? 이렇게 써주면 이건 뺐다 더해서 없어져 버리니까 저기 일반해가 돼버려요. 정수론에서 여러분이 많이 하던 문제죠.
자, 이때는 뭐가 필요해요? 몫이 필요해요. 자, 이제 우리는 A와 B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 여러분들은 뭐를 이용해 구하는 걸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일일이 쓰는 건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표를 이용해서 구하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 표를 이용할 때도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대중적인 방법이 아마 이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라가 표를 구하는 걸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157하고 36이 서로서란 걸 보일 거예요. 이게 아까 했던 단계를 써나가는 거예요. 157을 36 나누면 몫이 4고 나머지가 13. 36을 13 나누면 자, 몫이 2고 나머지가 10. 이렇게 써 내려가는 것을 이렇게 표를 그리죠. 자, 157하고 36을 쓰고 36 곱하기 4는 144. 따라서 나머지는 13. 이 나머지가 여기 있어 있죠. 그 다음에 36을 13으로 나누면 몫이 2고 나머지는 10. 이렇게 써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뭐죠? 우리 13을 10으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는 3. 10을 3으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는 1. 이렇게 써 내려가면 이 단계를 표로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여기 나온 이 마지막 나온 것이 최대 공약수이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방법일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1을 무엇과 무엇의 1차 결합으로 표시하고 싶어요? 157과 36의 1차 결합으로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데까지는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문제는 이 1을 157하고 36의 최대 공약 1차 결합을 표시를 해야 돼요. 이게 언제 나오느냐 봅시다. 자, 모든 정수는 무엇의 1차 결합으로 쓸 수 있어요? 157과 36의 1차 결합으로 쓸 수 있어요. 이걸 만들면 여기다 뭐 곱해주면 돼요? n 곱해주면 되죠. n은 n 곱하기 1이다. 그래서 이걸 구해놓으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제 나는 정수로 했을 거예요. G157에서 여러분들이 G157에서 무엇을 구하고 싶으면 이런 걸 구하고 싶어요. 우리 뭐죠? 36이죠? 우리 36의 x는 B다를 구하고 싶어요. 여기 별로 안 좋은데요. 36의 x는 B 모두 157이라고 하는 저 합동식을 풀고 싶어요. 자, 뭐를 알아야 풀 수 있죠? G157에서 36의 약수 여건을 알면 여건 곱해주면 끝나요. 자, 이제 이게 무슨 놈일까요? 자, 이게 무슨 놈이죠? G157에서 이건 몇이에요? 0. 이 t가 바로 뭐예요? G157에서 36의 역수예요. 여건이에요. 그래서 이 t를 알면 이 합동식을 바로 구할 수 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걸 알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G157에서 36은 가여건이고 36의 여건이 바로 뭐다? t다. 자, 이런 걸 구할 때 이걸 거꾸로 되돌려서 뭘 구해야 돼요? 157하고 36을 1을 157하고 36의 1차 결합으로 표시를 해야 돼요. 이걸 구하는 과정을 이제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물론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따라 올라가 구해도 돼요. 이렇게 구해도 돼요. 근데 이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방법은 이걸 빠르게 구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고요. 이거는 다른 교재에 없어요. 제가 만들어낸 방법이니까 여러분이 익혀두시면서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쓰던 방법이에요. 유클리드 호재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 전통적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자, 이 특징이 뭐죠? 유클리드 호재법을 거꾸로 가요. 자, 맞지만 유클리드 호재법이 쓰인 순서를 반대로 거꾸로 따라 올라가야 되죠. 여기서부터 67은 938 빼기 871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지 말고 유클리드 호재법의 방향을 그대로 갈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 이제 이 표를 가지고 빠르게 구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자, 이 표를 보고 해석을 봅시다. 1은 어떻게 해석이 돼요? 1은 10 빼기 9. 자, 9는 뭐죠?
3 곱하기 3. 1은 10 빼기 3 곱하기 3. 이게 바로 제일 어디에 있던 식이에요? 여기서 나온 식이에요. 1은 10 빼기 3 곱하기 3. 자, 이 표에는 이게 다 들어있죠? 그래서 저 표를 보고 그걸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자, 1은 10 빼기 3 곱하기 3이에요. 자, 3은, 자, 근데 3은 뭐죠? 3은 13 빼기 10. 10은 뭐예요? 우리, 자, 이렇게 쭉 거슬러 또 올라가 버리면, 쭉 따라가 버리면 우리는 2를 36하고 157의 1차 결합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G157에서 36의 여고는 뭐예요? 48. 36x는 b를 풀려면 x는 뭐예요? 48b. 라고 바로 풀게 돼버려요. 자,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 길어요. 제가 썼으니까 쉽죠. 이걸 여러분 손으로 계산한다고 해보세요. 절대 쉽지 않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산하면 10번 계산하면 9번 틀려요. 겨우 한 번 맞아요. 곱하기 더하기가 단순한 계산이 많아지면 틀릴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특히나 저 같은 사람은 너무나 잘 틀려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자, 일단 유클리드 도지법의 순서를 따라갈 거예요. 아까는 거꾸로 갔죠. 157은, 자, 157 곱하기 1 더하기 36 곱하기 0 맞죠? 157이에요. 자, 36은 뭐예요? 157 곱하기 0 더하기 36 곱하기 1이에요. 자, 이제 13을 봅시다. 13은 157 빼기 36 곱하기 4죠? 13은 157 빼기 36 곱하기 4를 뺐어요. 자, 10은 뭐예요? 36 빼기 26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36 빼기 요거 26을 이렇게만 요거의 2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13은 157 빼기 4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36이니까 집어넣어서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표를 보시면서 보면 이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실 수 있고요. 제가 이거 굳이 설명 안 드려요. 왜? 이것을 방법 쓸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한번 찾아봐 보세요. 계산을 써드렸으니까. 자, 이제 이 계산 과정에서 규칙을 이제 우리가 찾아낼 거예요. 자, 그 규칙이 바로 뭐냐면 그 다음 나온 정리예요. 자, 이거 정리 외울 필요 없어요. 표를 보고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정수 AB와 자연수 B에 대해서 유클리드 알고리즘 썼어요. 자,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Rn이다까지는 아까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자, 이제 S0를 1, S1을 0, SJ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최대 공약수 Rn은 AB의 1차 결합으로 쓸 수 있다. 이 과정이 아까 방법 2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는 과정을 한번 정리로 만든 거예요. 자, 이걸 좀 이따 연습할 건데요. 장점이 있어요. 계산도 일단 편한 데다가 이거 안 구하고 이것만 구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TN은 모르고 SN만 구할 수 있어요. 뭐도 모르고 SN은 모르고 TN만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장점이에요. 여태까지 방법은 둘 다 구해야 됐죠. 둘 다 구하다 보니까 계산량이 많아요. 둘 중에 하나만 구하기 때문에 계산량이 줄어요. 자, 이제 저 연습을 해봅시다. 제가 이제 KCH 방법이라고 부르는 건 제 이름 첫자를 딴 거예요. 제가 만들었으니까. 나중에 다항식환에서도 유용하게 쓸 거예요. 다항식환에서는 도저히 여러분한테 문제를 못 내려 좀 복잡한 계산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S0는 1, 0부터 시작하고요. 자, 그래서 왼쪽은 1, 0부터 시작하고 이것만 기억해주면 돼요. 자, 왼쪽은 1, 0, 오른쪽은 0, 1부터 시작하죠. 이 1, 0의 의미는 뭐예요? 별거 아니에요. 1, 0의 의미는 빠져버렸네요. 자, 마이크가 빠져버렸네요. 죄송해요. 자, 이 1, 0의 의미는 157은 157 곱하기 1 더하기 36 곱하기 0. 1, 0 나가는 거예요. 36은 이렇게 나가면 요게 1, 0, 0, 1. 요거잖아요. 바로 요게 SN의 1, 0, TN의 0, 1이에요. 자, 저렇게 나가는다라는 것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왼쪽은 1, 0, 오른쪽은 0, 1부터 시작한다로 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 0이죠. 자, SE는 어떻게 계산하면 S0 두 칸 위의 것이 그대로 내려와요. 자, 두 칸 위의 것이 그대로 내려와요. 자, 그 다음에 빼기에 첫 번째 자리는 뭐냐면 첫 번째 몫이에요. 첫 번째 몫이 여기서 왼쪽에 4죠? 빼기에 4 곱하기 바로 위에 거. 이렇게 내려오면 돼요. 자, 이것만 지키면 돼요.
여기 0은 위에 0이에요. 두 칸이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빼기 그 다음 번째 목에 바로 위에 거. 자, 이 순서로 가지면 돼요. 그래서 1, 0으로 시작했죠? 1이 그대로 내려와요. 빼기에 첫 번째 몫에 0. S2는 1. S3는 두 칸이 이렇게 그대로 내려오죠? 빼기에 두 번째 몫이죠? 두 번째 목 곱하기 바로 위에 거 1. 2. 자, S4는 뭐예요? 두 칸이 이렇게 1이 그대로 내려오고 빼기에 세 번째 목 곱하기 바로 위에 거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어디까지 오면 돼요? 여기. 몫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끝나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S5는 구해버리면 제가 두 칸 위에 거 마이너스 2 그대로 내려오죠? 빼기에 마지막 목 곱하기 바로 위에 3. 마이너스 11을 만들어졌어요. 저 마이너스 11이 아까 뭐였어요? 이 마이너스 11이었죠. 자, 그래서 몇 번만 연습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쓸 수 있고요. 저보다 잘 쓸 거예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도 0, 1부터 시작하고 만드는 규칙은 똑같아요. 자, 두 칸 위에 거 그대로 내려와 0 내려왔죠? 빼기 첫 번째 목 곱하기 바로 위에 거. 두 칸 위에 거 그대로 내려왔죠? 빼기에 두 번째 목 곱하기 바로 위에 거. 자, 두 칸 아래로 내려가고 세 번째 목 곱하기 바로 위에 거. 자, 그래서 구하면 TO가 뭐예요? 48. 아까 구한 거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쪽은 특징이 뭐냐면 48만 구할 수도 있어요. 이쪽 계산 안 하고 이쪽만 계산할 거예요. 자, 내가 어디서 구할 거예요? G157에서. 여기 쓰기가 안 좋아서 잠깐만요. 각도가 별로 안 좋네. 쓰기가 G157에서 우리 뭘 구할 36 X 이퀄 B를 구하고 싶어요. 어느 쪽은 계산 안 해도 돼요? 이쪽 계산 안 해도 돼요. 어느 쪽만 계산하면 돼요? 이쪽만 계산해서 48 구하면 48의 B가 답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여러분이 이제 몇 번 연습을 해주세요. 아무 수나 정수 자연수 몇 개 놓고요. 연습을 해서 익혀두시면 나중에 다항식환에 가서 더 결정적으로 쓰게 될 거예요. 정수에서는 이건 뭐라도 구할 수 있어요. 시간 차이가 조금 날 뿐이에요. 근데 다항식환에서는 시간 차이도 엄청 나고요. 계산도 도저히 못하는 계산이 가능하게 돼버려요. 우리 나눗셈 알고리즘 계산하는 방법이니까 여러분이 이 방법을 잘 보시고요. 자, 아까 원칙은 같죠? 두 칸 위에 거 그대로 내려오고 목 곱하기 바로 위에 걸 곱해서 빼준다. 자, 몫은 순서대로 하나, 둘, 셋, 네 번까지만 가면 돼요. 이렇게. 자, 마지막 여기는 불필요하고요. 여기서 끝이 난다. 이것만 기억해주면 돼요. 여기 1이 될 때까지. 최대 공약수가 나오는 순간까지만 해주면 되고 0이 여기는 안 써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이 표를 이용해서 바로 구할 수 있게 돼요. 자, 이제 아까는 설명드린다고 썼지만 이제 익숙해지면 쓰면 돼요. 0, 1, 0 빼기 4에 4 곱하기 1. 그 다음 뭐예요? 1 빼기 2 곱하기 마이너스 4. 이제 설명을 이제 듣고 난 다음에 쓰게 되면 계산도 더 간단해져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고 양쪽 다 구할 필요가 없으면 한쪽만 계산해주면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는 방법이니까 연습을 한번 꼭 해두세요. 나중에 이제 다항식환에 가서 그때 설명드릴 때 연습하면 그때 늦거든요. 그래서 미리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편리할 거예요. 자, 그럼 이 계산의 결과는 이제 이런 데에 써먹을 수 있죠. G157에서 36의 경우는 48이다. 36x는 b이다의 해는 x는 48b이다. 라고 하는 걸 쓸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이때가 아니라 다항식환의 잉여환에서의 계산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쓸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리 연습해 두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아까 했지만 소수는 정의와 성질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소수의 정의는 뭐죠? 양의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정수 범위로 가면 약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마이너스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수를 소수라고 불렀어요. 자, 그런데 어떤 성질을 만족했어요? P가 A, B를 나누면 P는 A를 나누거나 B를 나눈다라는 성질을 만족한다고 됐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뭘 보였어요? 정리 1.1, 13에서 요거면 이걸 보였어요. 자, 질문은 여기 성립할 것이냐예요. 정수에서는 여기 성립이 돼요. 자, 증명을 봅시다. 자,
D가 P를 나누면, 자, 아래를 만족하면, 자, 무엇이에요? 우리 P의 약수는 뭐밖에 없다? 플러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마이너스 P밖에 없다를 보이면 되죠. D가 P를 나누면 D는 뭐 아니면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P다를 보일 거예요. 자, D가 P를 나누면 P는 DT예요. 자, 따라서 P는 D를 나누거나 T를 나눠야 되죠. 아래쪽을 만족한다고 그랬어요. P가 DT를 나누는 거니까 P는 D를 나누거나 T를 나눠요. P가 D를 나눈다면 D는 PR 꼴이에요. 그렇죠? 근데 P는 뭐라고 했었어요? DT라고 그랬죠? D는 DTR. TR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1. TR이 1이니까 T는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아래쪽도 마찬가지. P가 T를 나누면 반대로 이제 뭐가 돼요? D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따라서 P는 DT인데 D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거나 T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나머지는 뭐가 돼야 되죠? P. 결국 아래쪽을 만족하면 위쪽을 만족한다를 보일 수 있게 돼요. 정수에서는 둘 다 가능해요. 자,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일반적인 정역에서는 한쪽만 가고요. 한쪽은 항상 성립이 되지 않아요. 이 아래쪽이 항상 성립이 돼요. 정역에서는 소원 소임은 기하권이다의 증명은 항상 되고요. 이 증명을 그대로 쓸 거예요, 나중에. 말만 조금 바뀔 뿐이에요. 그래서 이 아래가 정역에서는 항상 만족이 되는 소원 소임은 기하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했던 정리 1.1.13의 3번은 정역에서 만족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만족될 때 뭐가 필요한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것은 그냥 정역에서는 안 되고 주의대할 정역에서는 가능하다고 나중에 보일 거예요. 주의대할 정역과 그냥 정역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나중에 보고 나서 다시 1.1.13의 정리로 증명을 돌아와 보시면 그 차이를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요. 자, 그래서 정수에서는 두 개가 동치예요. 자, 나중에 주의대할 정역에서는 두 개가 동치라고 말할 거예요. 동치인 이 말을 반복해서 볼 거예요. 반복했으면 뭔가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수학은 항상 기본적인 원칙을 하나 만들면 반복 적용해서 뭔가를 얻어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 소수 P가 A, B, C를 나누면 P는 A를 나누거나 B, C를 나눈다. 맞죠? B, C를 하나로 본 거예요. 근데 P가 B, C를 나누면 P는 B를 나누거나 C를 나눈다. 그래서 P가 A, B, C를 나누면 P는 A를 나누거나 B를 나누거나 C를 나누거나. 더 반복해 볼까요? P가 A부터 AN까지 곱한 걸 나눠요. P는 A를 나누거나 A부터 AN까지 곱한 걸 나누는 거다. 계속 반복해 버리면 P는 A를 나누거나 A를 나누거나 A3을 나누거나 A4를 나누거나 또 어디까지 가요? A를 나누거나 N개 중에 어느 하나는 나눠야 된다. 또는이 너무나 많죠? 이때 쓰는 게 바로 뭐예요? 존재교를 쓰면 돼요. 어떤 I가 존재해요. P가 AI를 나누는. 자, 그래서 소원소의 성질은 이렇게 확장이 돼버려요. 자, 이제 이게 바로 소인수 분해의 유일성에 관련된 얘기로 가버려요. 자, 자연수 범위에서는 소인수 분해는 유일하다로 가버려요. 자, 이 이상의 자연수는 소인수 분해할 수 있고요. 유일하게 할 수 있다. 모든 자연수는 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는 소인수 분해 가능하다 플러스 유일하다. 자, 소인수 분해 가능하다라는 말은 존재성이죠. 모든 자연, 이 이상의 자연수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이런 표현이 존재한다. 자연수의 정렬성이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유일성은 소거 법칙을 가지고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존재성과 유일성을 보일 건데 존재성을 봅시다. 아까도 봤지만 존재성은 당연히 뭐가 쓰일 거예요? 자연수의 정렬성이 쓰일 거예요. 자, 어떻게 쓰는지를 봅시다. 자, 여태까지 쓰던 정렬성하고 좀 달라요. 여태까지는 S를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만들었죠. 자, 이건 처음 나오는 증명이에요. 귀류법하고 같이 쓸 거예요. 자, 자연수의 정렬성을 귀류법하고 쓸 거예요. 그래서 소인수분해 할 수 있다를 보이는 거죠. 소인수분해 할 수 없는 자연수가 존재한다면으로 갈 거예요. 존재하면 자연수의 부분집합이죠. 공집합이 아니죠. 뭐가 존재해요? 미니멈이 존재한다. 자, 이제
이 증명은 여태까지의 자연수의 정렬성과 달리 규律법이랑 결합이 된 자연수의 정렬성을 쓰는 기법이에요. 자, 그래서 소인수분해 할 수 없는 이 이상의 자연수가 존재한다면, 소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이상의 자연수가 존재한다면 S가 공집합이 아니고 미니멈이 존재해요. 자, 이 말은 뭐예요? 미니멈을 스몰 m이라고 썼어요. m보다 작은 자연수는 뭐가 가능해요? 소인수분해 가능하다. 자, 그래서 m보다 작은 자연수는 소인수분해 가능하고요. m은 소수가 아니에요. 왜일까요? m은 S의 원소죠. m이 소수라면 자체가 소인수분해죠. 그렇죠. 소인수분해 할 수 없는 이니까. 자, 이 부분이 사실 수학을 안 하신 분들은 m이 소수가 아니다를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수학을 했기 때문에 소인수분해란 소수의 곱인데 소수 하나도 뭐예요? 소인수분해죠. 그래서 m이 소수라면 자체로 소인수분해예요. 그러면 모순이라 안 돼요. m은 소수가 아니에요. 자, m이 소수가 아니에요. m이 소수가 아니란 얘기는 약수 중에서 뭐가 아닌 게 존재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마이너스 m이 아닌 약수가 존재한다. 자, 어떤 약수 ab가 존재해요. m이 ab가 되는데 a와 b가 1과 어디 사이? m 사이인 약수가 존재한다. 근데 m이 뭐죠? 미니멈의 s. ab는 어디의 원소가 아니에요? s의 원소가 아니다. 뭐가 가능하다? 소인수분해가 가능하다. a, b의 소인수분해 가능하고요. m은 a 곱하기 b죠? m이 뭐의 곱으로 표현되어 버렸어요? 소수의 곱. 모순이죠. m은 소수의 곱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s는 뭐일 수밖에 없다? 공집합일 수밖에 없다. 자, 이게 자연수의 정렬성을 쓰는 두 번째 기법, 규律법이랑 결합이 된 거예요. 뭘 보일 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집합이 공집합이다를 보이는 것. 반대로 우리가 원하는 집합이 전체 집합이다를 보이는 거예요.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 전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면 모순이다. 그때 미니멈을 이용해서 보이는 거예요. 이 기법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너무 자세히 볼 필요 없는 게 대수학 전체에서 이 기법을 쓰는 건 이때밖에 거의 없어요. 나중에 GEDR 정의에서도 이걸 보일 때 한번 말고는 거의 없기 때문에 뭐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시면 충분할 거예요. 자, 유일성을 봅시다. 자, n이 P1부터 PR까지, Q부터 QS까지 두 개의 형태로 소인수분해가 된다면, 자, 이제 P1은 소수죠. P1은 뭘 나눠요? 요 곱한 걸 나눠요. 다시 소수의 성질. P1은 요거 중에 어느 하나를 나눠야 돼요. Q1부터 QS 중에 어느 하나는 나눠야 돼요. 그래서 QJ를 나눈다면. 자, 아까 했죠? 소수가 A1부터 AN까지를 나누면 A1부터 AN 중에 어느 하나는 나눠야 된다. 그 성질을 쓰는 거예요. QJ를 나눈다면, 자, 이제 어차피 여기 첨자는 곱하기 순서는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곱하기 순서를 바꿔서 QJ를 어디를 끌고 와요? 제일 처음으로 끌고 옵시다. J를 1이라고 쓰겠어요. 그럼 P1은 뭐가 돼버려요? QJ. 현재 우리는 어디 범위에서 하고 있죠? 자연수 범위예요. 자연수 범위니까 P1과 QJ가 똑같다지만 정수 범위로 가게 되면 똑같다가 아니라 뭐죠? P1과 QJ는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죠. 그렇죠? 이건 미묘한 차이지만 이 차이를 기억해 두세요. 자, 이걸 무시하면 유일하지만 무시하지 않으면 두 개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자, 이걸 Q1이라고 쓰겠어요. Q1과 P1이 똑같으니까 소거 법칙을 써서 소거해버리면 뭐가 똑같아요? P2부터 PR까지 곱한 것은 Q2부터 QS까지 곱한 거 똑같아요. 자, 이 작업을 또 하죠. P2는 뭘 나눠요? 요걸 나누죠. Q2부터 QS 곱한 걸 나누죠. 이 중에 어느 하나를 나눠야 돼요. Q2가 어떤 QJ를 나눠야 돼요. 둘 다 소수니까 두 개가 똑같아야 되고 J를 뭐라고 써도 돼요? 2라고 써도 되죠. 또 소거해요. 하나씩 소거되죠? 자, 이 순서로 계속 소거하다 보면 다 소거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R과 S가 똑같아야 되죠. 왼쪽은 다 소거돼서 1인데 오른쪽에 소수가 남아있으면 곤란하죠. 자, R하고 S가 똑같고요. 자, 이제 대응되는 PI, QI가 어떻게 돼야 돼요?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서 소인수 분해는 유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 이거 증명할 때 소거 법칙을 썼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너무나 당연해요, 소거 법칙. 자, 근데 항상 당연해 보이는 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수학을 제일 처음 배울 때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오면서 여러분은 이해했다고 봤을지 모르지만 강제로 주입당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숫자를 더하기 배울 때 2 더하기 3은 5예요를 이해를 한 게 아니라 이해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소거법칙, 교환법칙, 결합법칙 등등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껴요. 이제 대수학에서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거법칙이 쓰였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소거법칙을 쓸 수 있으면 이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소거법칙을 못 쓰면 여기서 못 넘어가죠. 자, 이런 걸 여러분이 기억해 줘야 돼요. 정수를 공부할 때 난 당연하다고 느끼는 건데 그 당연하고 느끼는 것을 당연하다고 안 볼 거예요. 대수학에서는 이걸 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나중에 던질 거예요. 과연 소거법칙을 쓸 수 있을까? 이건 나중에 환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소거법칙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요. 소거법칙을 쓰지 못하면 당연히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안 좋죠. 익숙하지 않은 작업으로 가요. 그래서 언제 소거법칙을 쓸 수 있는지는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넘어갑시다. 자, 소수의 정의를 어디로 확장해버려요? 정수로 확장해버립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환에서 얘기예요. 그러면 자, n이 -2 이하면 어떻게 돼버리죠? n의 절대값은 소인수분해가 돼버려요. 양수니까. 2 이상의 자연수니까. 자, 그럼 어떻게 돼버려요? n은 뭐 어떻게 쓰면 돼요? 소인수분해인데 -3을 붙이면 되죠. 그래서 정수범위의 숫자도 소인수분해할 수 있어요. 자, 뭐만 아니라면 0, 1, -1만 아니라면. 자, 그래서 0 플러스 -1인 정수는 소인수분해가 가능해요. 자, 소인수분해의 유일성은 자, 이제 아까랑 다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갔죠. 증명 똑같은데 뭐만 달라질 뿐일 거예요? 여기만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는 거예요. P1이 QJ를 나눠요. 둘 다 소수예요. 그럼 두 개가 똑같다가 아니라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다. 이제 우리 -2도 뭐라고 부를 거예요? 소수라고 부를 거니까. 증명이 달라지지 않고 똑같이 가는데 P1을 플러스 마이너스 Q1, P2는 플러스 마이너스 Q2 이렇게 바뀔 것 뿐이에요. 증명이 달라지지 않고 똑같아지고요. 나중에 우리 주의대할 정역은 유일한 인수분해 정역이다를 잘 증명할 거거든요. 자, 우리가 보인 이 정리 1.1.18의 증명은 주의대할 정역은 유일한 인수분해 정역이다의 증명의 원형이에요. 이거를 좀 변형시킨 게 바로 뭐예요? 주의대할 정역은 유일한 인수분해 정역이다. 나가는 우리 증명이 돼버려요. 자, 그때도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곱했어요. 자, 가역원을 곱한 거는 무시하고 하나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정수 얘기로 돌아옵시다. 자, 이제 소수는 무한히만이 존재한다. 이건 정수론 얘기니까 이때 소수는 뭘 거예요? 자연수만 말할 거예요. 자, 소수가 유한계밖에 없다면 모수는 걸 보일 거예요. 자, 소수가 유한계라면 P1부터 PK까지밖에 없다면 순서대로 썼어요. PK가 가장 큰 소수라면. 자, 모순을 보일 건데요. 자, 정리 1.1.18에 의해서 P1부터 PK까지 곱한 거 플러스 1은 소인수분해 되죠. 자, 이제 이 기법이 또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에요. 여러분 잘 봐두시면 돼요. 뭐보다 큰 수예요? PK보다 큰 자연수.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돼요? 소인수분해가 돼요. 자, 소인수분해가 되는데 P1은 이걸 나누지 못해요. 왜죠? P1이 이거 전체를 나눈다면 P1은 요걸 나누고요. 전체를 나눈다면 뭐도 나눠야 돼요? 1도 나눠야 되니까. 기본 기법이에요. P2도 전체를 나누지 못해요. P가 전체를 나눈다면 요걸 나누니까 1을 나눠야 돼요. 모순이죠. 안 되죠. P1부터 PK까지는 절대로 이걸 나눌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소인수 분해가 돼야 되는데 P1부터 PK까지는 이거의 소인수가 아니에요. 이거의 소인수는 있는데 여기까지는 없다? 소인수는 뭐보다 커야 된다? PK보다 커야 된다. PK가 가장 큰 소수라는데 모순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증명이 됐어요. 자, 이제 요 단계를 여러분들이 잘 응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수론에서 그 다음 문제에서 저 단계를 한번 응용을 해볼 거예요.
자, 4n 더하기 3형태의 소수는 무한히 많다를 보일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ak는 4k 팩토리얼 빼기 1로 만들었어요. 자, 사실은 뭐랑 거의 비슷한 맥락이냐면 여기는 더하기 1을 했죠. 여기 더하기를 뭐로 바꾼 것밖에 없어요? 빼기 1로 바꾼 것밖에 없어요. 자, 하지만 같은 맥락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봅시다. 2부터 k까지의 숫자는 이걸 나눌 수가 없어요. 왜죠? 2가 이걸 나누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체를 나누고 이걸 나누죠? 2가 뭘 나눠야 돼요? 1을 나눠야 돼요. 자, 여기 k 팩토리얼이 있죠? 2부터 k 팩토리얼은 요 4 곱하기 k 팩토리얼을 나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4가 없어도 돼요. 현재로서는 요 4는 불필요해요. 요 4가 없어도 요 말은 성립이 돼요. 4의 역할은 좀 이따 등장을 해요. 자, 그래서 2부터 k까지는 요걸 나눌 수가 없어요. 자, 따라서 요 ak의 소인수는 뭐보다 커요? k보다 큰 홀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ak가 홀수니까 짝수는 나눌 수 없죠. 4의 역할은 바로 그 다음 등장을 해요. ak의 모든 소인수가 4n 플러스 1 꼴이라면 4n 플러스 1 곱하기 4n 플러스 1을 곱해줘봐요. 어떤 꼴이 만들어져요? 4n 플러스 1. 자, 이제 이거는 4n 마이너스 1이니까 ak의 모든 소수가 4n 플러스 1 꼴이라면 모순이죠. 4n 마이너스 1 꼴도 있어야 한다. 자, 그때 써먹기 위해서 앞에 4를 곱한 거예요. 여기 이 숫자를 만들 때는 두 가지 기법이 들어있어요. 4가 없으면 k 팩토리얼 플러스 마이너스 1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숫자는 나누지 못해요? 2부터 k까지 숫자는 나누지 못한다라는 기법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기법은 우리 k 팩토리얼 플러스 마이너스 1은 어떤 소인수를 갖고 있지 않아요? 2부터 k까지 소인수를 갖고 있지 않다. 자,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엔 4n 플러스 1 곱하기 4n 플러스 1은 4n 플러스 1 꼴이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다가 뭘 곱한 거예요? 4를 곱해준 거죠. 그러면 4n 마이너스 1 꼴이니까 자, 소인수 중에는 어떤 꼴이 있어야 돼요? 4n 마이너스 1. 다른 말로 해서 4n 플러스 3 꼴의 소인수가 있어야 돼요. 정리해 봅시다. ak는 뭐보다 큰 소수가 있어야 돼요? k보다 큰 소인수가 있어야 되고요. 어떤 꼴이 있어야 돼요? 4n 플러스 3 꼴이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갑시다. 4n 플러스 3형태의 수가 유한개밖에 없다면 가장 큰 4n 플러스 3형태의 형태를 대문자 m이라고 놓읍시다. 그럼 am은 4 곱하기 m 팩토리얼 빼기 1이에요. 뭐보다 큰 소인수가 있어야 돼요? m보다 큰 소인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소인수가 어떤 꼴의 형태가 있어야 돼요? 4n 플러스 3 형태의 소수가 있어야 되죠. 근데 m이 제일 큰 거라고 했으니까 모순이 발생을 해요. 따라서 4n 플러스 3 형태로 제일 큰 소수는 존재할 수 없다. 무한히 많다. 그러니까 증명이 돼버리죠. 물론 증명을 꼭 이 순서로 갈 필요는 없지만 제가 기법 두 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단순한 두 개의 기법이거든요. 그 두 개의 기법을 합해서 보인 거라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보시면 자, 이제 여러분이 문제풀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어떤 기법을 썼을 거예요. 그 기법을 기억해야 돼요. 이 기법이 다른 문제를 풀 때 이것만 갖다 쓰는 거지 옛날 문제를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기법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2부터 k까지가 나눌 수 없는 숫자다. 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나중에 그런 숫자를 만들고 싶을 때 써버리는 거고요. 잘 보면 이것도 역시 이제 그 맥락이에요. P부터 PK가 나눌 수 없는 숫자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니고 4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고부터 10의 배수까지 아닌 걸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만들면 되죠? 10팩토리얼 플러스 1, 10팩토리얼 마이너스 1. 이 숫자가 2부터 10까지 인수분해 안 되는 숫자예요. 자, 그래서 이런 기법들을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유명하죠. 소수를 찾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방법, 하지만 너무 느려서 현재는 쓰지 않는 방법이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먼저 2를 소수 고르고 2의 배수 전부 지우고요. 남는 수 중에 3 찾고 3의 배수 다 지우고 이렇게 지워나가다 보면 남는 수는 뭐밖에 없다? 소수밖에 없다. 굉장히 오래된 방법이지만 너무 느려서 현재는 쓰지 않는 방법이고요. 조금 발전된 게 바로 이거죠. 자, n이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싶어요. n보다 작은 약수가 있는지를 봐야 되죠. 근데 다 볼 필요 없이 뭐만 보면 돼요? 루트 n 이하만 쳐다보면 된다.
자, 101이 소수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요. 자, 99라고, 자, 97이 볼까요? 97이 소수인지 아닌지 나눠볼 때 뭐 어디까지만 나눠보면 돼요? 10까지만 나눠보면 돼요. 자, 10수 필요 없죠. 10까지 소수. 3, 5, 7. 3개로 나눠지지 않으면 97은 뭐다? 소수다. 굉장히 강력해져요. 그래서 우리 뭐 23 이런 거로 나눠볼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증명은 간단해요. 자, n은 소인수 분해가 돼요. 소수가 아니면 소인수 분해가 될 거예요. 근데 모든 소인수가 루트 n보다 크다 하면 당장 모순이에요. k가 2 이상만 되더라도 어떻게 돼요? n보다 커져요. 루트 n보다 큰 것들을 곱해봐요. 두 개만 곱해도 뭐보다 커지죠? n보다 커져요. 이게 n보다 커지면 n하고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n이 소수가 아니라면 소인수 분해된다면 당연히 뭐를 갖고 있어요? 루트 n보다 작은 소인수는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루트 n보다 작은 소인수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n이 소수가 된다. 이 정리가 이제 소수를 찾을 때 우리 현재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가장 쉬운 정리예요. 물론 굉장히 많은 정리가 있고요. 그런 정리들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서 현대 수학에서 소수를 찾는 데 쓰이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면 되죠. 자, 시간이 벌써 오늘 5시 20분이 돼버렸네요. 자, 제가 강의가 뒤에 보면 총 60강이거든요. 우리가 8주에 수업을 끝나야 돼요. 자, 따라서 한 주에 8개 강의는 해야 돼요. 하루에 4개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오늘은 제일 처음에 제가 강의 소개를 하느라고 시간을 좀 잡아먹었기 때문에 오늘 첫날은 3개까지만 하지만 내일부터는 강의를 한 4개 정도씩은 가야 될 거거든요. 중간에 가다 보면 짧은 강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날은 하루에 5개도 가는 날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중간에 우리 설 연휴도 한번 껴있죠. 보강을 따로 잡는 것보다 뭐 조금씩 좀 더해서 끝내는 게 좋을 거니까 자, 오늘은 3개를 끝냈지만 내일부터는 한 4개를 나가는 걸 목표로 하고서 직강을 수강하시는 분들은 2시부터 수업이라 원래 5시까지 돼 있지만 6시까지라고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 수업을 계속해 나가죠. 자, 오늘을 잠깐 복습을 해보면 현재까지 한 얘기는 전부 정수에 대한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정수가 아니라 무엇이다? 환의 주의돼야 할 정역이 우리 목표다. 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했던 얘기를 어떻게 주의돼야 할 정역에서 바꿔나갈 것인지를 이제 앞으로 볼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의돼야 할 정역을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과도기를 한번 거칠 거예요. 바로 뭐죠? 다항식들의 집합. 다항식환에서 먼저 다루고 주의돼야 할 정역을 제일 마지막에 갈 거예요. 다항식환에서 우리가 오늘 했던 작업을 다시 한번 반복할 거예요. 나눗셈 알고리즘으로 쓸 수 있는 작업을 다시 똑같은 작업 반복해요. 그 다음에 주의돼야 할 정역에서 또 한 번 할 거예요. 자, 다항식환에서는 우리가 했던 작업을 그대로 흉내를 내요. 안 변해요. 근데 주의돼야 할 정역 가면 모습이 이제 변해서 흉내를 낼 거예요. 그 변하는 모습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작업을 하고 어떻게 변할지를 한번 예상을 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